계속 연결해서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부도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부도가 나서 대손 처리한다는 게 있고 그냥 부도만 났다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대손 처리한다고 했을 때는 대손 충당금을 확인해서 그냥 받을 어음을 지우고 우린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부도 났다고만 나오면 부도원가 수표로 적어두라는 거예요. 대손 처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상황에 대해서 좀 잘 봐야 돼요. 근데 괜히 바로 대손 처리할 때에 부도 났다고 해서 이제 어음이나 수표 같은 경우는 부도원가 수표로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의제기 신청을 할까봐 아마 부도 나서 외상 매출금 못 받게 된 걸로 이야기가 잘 나올 테니까, 그런 경우는 바로 대손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수표나 어음일 수도 있으니까, 특히 어음으로 나올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부도 났다고만 말했는지 대손 처리도 하라고 한 건지 대손 처리를 하라고 한 건지, 이 두 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대손 충당금 제도에 대해서 보면, 자 이제 방금 말했던 교재에 지금 57페이지죠. 자, 우리 대손 충당금 사용하는 제도는, 자 얘는 성격은 자산인데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얘는 대변 계정이에요. 차감이니까 자기 본 자리에 반대쪽이 자기 자리로 인식되는, 우린 대변 계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걸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얘를 보충법을 사용할 거예요. 보충법이라는 건 설정할 금액 목표 금액에서 미달되는 부족한 부분만 채워 넣는 방식을 쓸 거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을 하는 방식이 우리 기말 채권 잔액에 곱하기 대손 추정률을 하고, 여기에 빼기 대손 충당금 잔액을 하면, 그러면 이때 기말 대손 충당금 설정액이 딱 나오게 될 건데, 자 그럼 이때 우리가 계산한 게 플러스가 나온다면, 이때는 플러스 값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충액이 나온다는 거고, 우리가 설정할 금액이 대손 충당금 잔액보다 더 크니까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럼 대손 충당금을 더 보충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자동 결산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붕괴되는 건, 매출 채권은 차변의 대손 상각비 얼마, 대변의 대손 충당금 얼마 이렇게 하게 될 건데, 기타 채권의 경우에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 얼마, 그리고 대손 충당금 얼마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그럼 이 매출 채권에서 사용하는 이 대손 상각비의 성격은 800번대로 판관비고,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고 쓰는 얘의 성격은 영업외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 성격에 가지고도 이제 근로 문제도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분계도 잘 하신다면 성격도 같이 생각하시고, 자동 결산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걸 분계한 적은 없죠, 거의. 그죠? 자,
그럼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로 환입액이 발생한다면, 자, 이때는 원칙은 수동결산. 원칙이라 말한 건 예외는 지문에서 꼭 결산 자료 입력을 이용하라고 하는 경우, 이용이라고 지문에서 지시하는 경우에만 자동 계산할 거예요. 그런 문제가 한 번 있었어요. 마이너스가 뜨는데도. 근데 해도 사실 시험에서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 이론상 시험은 원래 원칙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지. 자, 그럼 이때는 자, 매출 채권이면 차변의 대손 충당금이고 대변의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할 건데, 이때는 판관비의 차감 계정으로 쓸 거고, 기타 채권인 경우에는 차변의 대손 충당금 사용 줄여주는 건 똑같은데, 대손 충당금 환입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은 영업 외 수익 계정 과목의 성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할 때는 자, 계정 과목의 성격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대손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하는데, 꼭 그 계정 과목의 짝지만 꼭 확인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다른 계정 과목에 대손 충당금을 끌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원 계정 과목을 먼저 찾으시면 돼요. 외상매출금을 먼저 찾거나 받을 어음을 찾거나 단기 대여금을 찾거나 미수금을 찾거나 장기 대여금 찾거나, 그럼 그 계정 과목 다음 번호에 대손 충당금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계정 과목 다음 번호인 대손 충당금이 장부에 없다면 그러면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학교자랑 시산표에서 9월 1일 날 대손이 발생을 했는데, 외상매출금이라면 얘는 지금 데이터가 틀렸죠. 마이너스 떴다는 건 너무 많이 차변에 끌어 쓴 거예요. 이 데이터 별로 안 좋네, 그죠? 그리고 받을 엄도 대손 충당금이 있는데 미수금 아래는 대손 충당금이 없죠. 그러면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 충당금 확인했는데 잔액이 없어요. 그러면 전부 다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럼 자, 우리는 대손 발생하게 되면, 자, 우리는 대손 충당금 잔액이 많은 경우에, 충분한 경우는 우린 차변에 그냥 전액 대손 충당금 얼마 대변에 우리 외상 매출금이든 받을 어음이든 미수금이든 아니면 단기 대여금이든 전부 다 이 계정 과목들을 쓸 건데, 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는데 부족한 경우에는 차변에 대손 충당금 그리고 대손 상각비라고 쓸 건데, 이거는 외상 매출금이나 받을 어음에서만 사용을 하는 거고, 자, 여기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미수금이나 단기 대여금 이런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만큼을 우리는 기타의 대손삼각비라고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서 지금 이거 가지고 회계 1급이 오히려 잘 나와요. 단기 대여금이나 미수금 가지고 이거 쓰는지 아는지. 그래서 조금 부족하도록 나올 거니까 자, 이 부분 실수 안 하시게 좀 잘 보시고, 만약에 뭐 당연히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는 경우, 아예 흔적도 없을 수도 있겠죠. 그때는 우리는 매출 채권은 대손삼각비만, 그리고 기타 채권은 기타 채권은 기타의 대손삼각비로 이렇게 처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 사용하는 게 어떤 채권에 대손이 발생했냐에 따라서 비용 처리하거나 아니면 기말에 설정하거나 하는 계정 과목이 결정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대손충당금이야 각각 채권별로 짝지가 있는 거니까 그걸로 봐야 되는 거고, 비용 처리되는 부분이 판관비로 처리하느냐 영업외 비용 처리하느냐 이거의 차이인 거예요. 그럼 우리 손익계산서에서는 매우 중요한 거죠. 왜냐면 기타 대손삼각비는 딴짓거리 하다가 돈 못 받은 거거든. 근데 매출 채권은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트 같은 공시 정보 시스템 같은 거 보고 면접 보는 수도 있는데, 그 내용에서 기업 보고서 내용들을 보면 대손충당금이 꼭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대손 설정해 놓고 얼마 당했고 얘가 어떻게 했고 이거를 올해 것만 쓴 게 아니라 몇 년 차례 쭉 설명하면서 자기들이 일어나는 상황도 보여주는데, 이런 거는 이야기 잘 안 하고 있으면 별로 안 좋으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이게 우리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자, 이야기를 한 거고, 자, 다음 우리 또 기억해야 될 계정 과목이 우리 선납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 선납세금 계정 과목은 자산이에요. 자산. 자, 이 선납세금은 말 그대로 세금을 미리 냈다는 건데, 이 세금은 법인세를 미리 납부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선납세금을 쓰는 경우가 우리가 중간 예납세액을 납부하거나 아니면 원천 납부세액이 발생하거나 원천 징수 당하는 거, 혹은 수시 부가액을 세액을 납부하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는 선납세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중간연합세액이나 수시부가액 납부면 차변에 선납세금이다 얼마 대변에 뭐 납부 아닌 거니까 뭐 보통 예금이나 현금으로 얼마 이렇게 될 건데, 우리가 이자를 받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대변에 이자 수익이다 얼마 그리고 차변에 우리가 돈을 받는데 돈 받는 돈이 이자 수익보다 작게 미달되게 되는 금액을 우리는 선납세금이다라고 이렇게 분개를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사용할 분개 형태가 이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간연합세액 얼마를 납부하다. 그럼 이거 쓸 거고, 뭐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얼마 받으면서 원징수세액 얼마를 제외한 얼마를 수령하다. 이렇게 나오면 이틀로 분개를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원천징수 이야기를 하면서 자산 이야기가 나오면 선납세금 보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쓰는 게 뭐 여러분이 뭐 다음 달에 회사 가서 장부 보죠. 그러면
장부 보면 얘 납부하고 있을 때 8월달 되면 당장 얘 납부할 건데, 그럼 납부할 때 보면 전부 다 여기에 법인세 등 아니 법인세 비용을 쓰고 있을 거예요. 법인세는 비용 계정 과목이거든. 그걸로 쓰지 말라고 이거 써라고 자산 처리하라고 꼭 말할 거니까, 그러면 선납세금은 자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 우리 선급금, 선수금, 얘는 우리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원거래 있기 전에. 그럼 이 두 거래처도 거래처를 꼭 필히 입력을 해야 돼요. 자,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하면 대변에 돈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 준 거니까 대변에 계약금이 얼마가 나가면 차면에 먼저 선 줄급자 선급금이다라고 써주고, 만약에 계약금을 수령하면 나는 돈을 차변에 받게 되고 대변에 먼저 선 받을 수 선수금이라고 쓰게 될 거예요. 그럼 나중에 원거래가 있으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재료 사는 거였는데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이제 원재료 받으면서 대변에 선급금 얘를 지우는데, 제가 표현할 때는 선급금 이 줬던 이 금액 빼고 준다라고 쓰기 위해서 선급금 지우고 나머지 금액을 주거나 나중에 주겠다고 해서 외상매입금이나 이런 식으로 썼었죠. 그리고 우리가 물건 팔기 위해서 계약금 받았을 때 이렇게 적어두기 때문에 우리 매입 매출 전표에서 주로 나오죠. 계약금 받았다고 하면 우린 대변에 제품 매출이 있는데 차변에 이 선수금을 지우면서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외상이나 돈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정리하면서 지울 거예요. 그래서 선급금, 선수금, 자, 이 계정 과목 쓰실 때, 자, 제가 헷갈리지 말라고 줄급자 받을 숫자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이 두 개는 거래처 꼭 쓰라고 했어요. 실수 많이 생각보다 빠뜨리니까 얘네들 안 빠뜨리도록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가지급금이나 이런 계정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잘 보실 것 같으니까 이제 이 계정 과목은 여기까지 가고, 자, 다음 자, 재고자산에서는 자, 우리 결산을 해보니까 우리 결산에서 재고자산에 이제 얘네들이 자주 등장하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회계일급에서는 이런 애들 안 나오죠. 회계일급은 그냥 기말 원재료 몇 개 얼마 있다, 제공품 얼마 있다, 제품 얼마 있다, 그 정도 수준으로만 나오는데, 이 세무이급에서는 그냥 그렇게만 나오면 식상하니까 무조건 얘네들이 딸려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나 아니면 감모 손실이나 평가 손실은 자주 등장하는 애가 아니고, 그럼 이 얘네들 있을 때에 우리가 매입자의 입장인지 매출자의 입장인지를 또 생각을 미착품에선 해야 되는데, 매입자의 입장이라면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우리 거고 도착지 인도 조건이면 아직 도착 안 한 거니까 우리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출자의 입장이라면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내 거가 아니에요. 그런데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면 아직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송 중인 재고자산은 내 재고자산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내 창고에는 없기 때문에 포함해라, 포함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자, 위탁품에서도 자, 우리 회사가 사실 위탁자의 입장인지 수탁자의 입장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위탁자가 위탁 맡기는 쪽이고 수탁자가 받을 숫자 수락해 준 쪽이에요. 그럼 팔아주는 쪽이 유통회사가 수탁자고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공장이나 이런 쪽이 우리 위탁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그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은 유통회사가 판매하지 않은 재고자산은 위탁자의 재고자산이에요. 한마디로 수탁자는 사가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원래 원주인 거고 수탁자가 팔아야지만 그 재고자산에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은 재고자산은 우리 위탁자의 재고자산인 건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거의 시험에서 한 95% 정도는 우리가 위탁자의 입장인데 가끔 수탁자의 입장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다 틀리더라고. 반대로 생각을 해서 우리 창고에 있는데 이게 수탁품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팔아주려고 받은 거니까 내 거가 아니겠죠. 그래서 내 재고자산으로 카운팅하면 안 되는 걸로 TAT급에 한 번씩 등장하니까 우리의 입장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시성품은 뭐 구매자가 구매할 사람들이 구매 의사를 표시를 해야지 재고자산에서 빼는 거고, 표시하지 않은 거는 내 재고자산에 포함시키고 구매 의사 표시한 거는 재고자산에서 빼고. 그래서 1000개를 줬는데 구매 의사 표시를 300개 받았대. 그러면 700개는 내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가감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자, 이 할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 제가 그 할인하고 구분을 해서 생각하라고 했죠. 그 할인이라고 말하는 게 이 앞에 어음의 할인, 얘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럼 할인을 가지고 보면, 할인이나 애누리를 가지고 보면, 자, 할인이라는 건 약정이나 계약에 의해서 감액을 해주는 거예요. 약정이나 계약에 의해서 감액을 해주는 건데, 계정 과목은 우리는 매출 할인이 있고 그리고 매입 할인이 있는데, 매출 할인은 당연히 제품 매출이나 상품 매출의 차감 계정이고, 매입 할인은 여러분들이 상품이나 원재료의 차감 계정이에요. 그럼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은 수익이니까 매출 할인은 수익의 차감 계정이고, 매입 할인은 상품 원재료의 차감 계정이니까 자산의 차감 계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약정의 예를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주로 10분의 1을 거니까, 자, 이런 조건을 걸었다고 하면, 자, 그러면 약정 기일 내에 우리가 만약에 팔았을 때 대금을 수령을 하게 되면, 자, 우리가 물건 팔았던 게 외상 매출금이고 얘가 100만 원인데 약정 기일 내 수령을 해서 내가 돈 받는 게 보통 예금이고 98만 원만 받는다면 차이 나는 이 2만 원을 매출 할인이라고 쓸 건데, 그때 우리는 상품의 매출 할인인지 아니면 제품의 매출 할인인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기 짝지가 있겠죠. 제품 매출의 매출 할인인지 상품 매출의 매출 할인인지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고, 그런데 만약에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자, 하자가 있는데 쓸 때에 그것 때문에 감액하는 게 애누리인데, 자, 이 애누리 계정 과목은 매출 환입 및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과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그럼 매출 환입 및 애누리는 뭐 얘하고 똑같이 제품 매출이나 상품 매출의 차감 계정인 거고, 매입 환출은 환출 및 애누리는 상품이나 원재료의 차감 계정인데, 자, 우리가 100만 원치 물건을 이번에 사온 거다라고 볼게요. 사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자가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70%만 돈을 준다고 하면, 자, 하자로 70%만 지급을 한다고 봤을 때 우리는 외상 매입금이, 자, 100만 원인데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보통 예금에서 70만 원만 지급을 하면, 자, 30만 원을 우리는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얘는 우리는 147번 상품 거하고 154번 원재료 거를 두 개 중에 어떤 거의 짝진지를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계정 과목은 신기하게 전산 세무 2급보다는 전산 회계 1급에서 종종 보여요. 자, 문제들 정리하면서 보면, 그리고 얘가 주로 나오는데 얘도 간간히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뭐 매입 환출 말고 매출 환입 및 애누리 해가지고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좀 신경 써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원가 계산 방법은 뭐 이론 부분이니까 좀 넘어가고, 자, 우리 감모 손실에 대해서 보면, 자, 우리 56페이지에 자, 재고자산 감모에서 정상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에 포함하기 때문에 얘는 우리는 전산의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을 거죠. 하지만 기말 재고 자산의 입력은 실제 재고액을 쓰는 거고, 비정상 감모 손실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얘는 회계 처리를 꼭 자동 결산 전에 해야 되는데, 순결산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차면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고, 대변에 우리는 재고자산 계정 과목 쓰는데 타계정으로 대체 적요 8번을 꼭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럼 얘도 정상 감모든 비정상 감모든 기말 재고 자산 입력하는 거는 무조건 실제 재고액을 쓰는 거예요. 둘 다 구분 없이. 이건 안 하는 이유가 컴퓨터가 분계를 매출 원가로 같이 합쳐서 해주니까 회계 처리 안 하는 거고, 아래는 매출 원가로 처리만 할 줄 알아서 하지 말라고 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얘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거 안 쓰면 분계해 버릴 거예요, 컴퓨터가 매출 원가로. 그래서 타계정으로 대체 적요 8번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얘는 우리가 자동 결산을 하자라고 했죠. 그럼 자동 결산에 우리는 장부 가액을 입력하라는 거예요. 순실현 가능액이나 현 대체 원가를 쓰는 거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다음 62페이지로 가서 쓰고 있었나요? 아니죠? 자,
이제 투자자산 비유동자산으로 넘어왔을 때, 자, 우리 투자자산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그냥 계정 과목만 생각하면 몇 개 없어요. 투자자산은 일단 투자부동산,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토지나 건물들이죠. 그래서 영업활동 사용 외 토지나 건물 등 취득했을 때 그때 사용하는 게 투자자산이고, 자, 그리고 우리 투자자산에서 또 이 앞에 했던 특정 현금과 예금도 투자자산이고, 얘는 거래처 쓰는 계정 과목으로, 그렇죠? 자, 그리고 그다음 유가 증권들이 있는데, 이 유가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은 제외하고 단기 매매 증권은 당좌 자산으로만 분류되죠. 지금 즉시라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유동 자산으로는 분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유가증권에 대해서 좀 보면, 자, 여러분들이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좀 많이 또 물어볼 거니까, 자,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원가에 포함할 거예요. 한마디로 매도 가능 증권으로 회계 처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 비용 처리해 버렸는데, 얘는 그냥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도 우리 처분 시 수수료 등은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에 가감할 거예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얘는 성격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인 자본으로 얘는 성격이 자본으로 분류가 되는 거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단기 매매 증권은 영업 외 손익으로 처리되는 거고, 평가가 매도 가능 증권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계정 과목이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은 얘는 무조건 취득 원가와 처분 가액의 차액이 손익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얘는 취득 원가와 처분 가액의 차익만 처분 손익으로 무조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얘는 취득할 때부터 비용 처리하는 게 없어요. 평가할 때도 비용 처리 안 하고 그냥 사올 때 얼마다 써놓고 나서 팔면 팔 때 마지막 결론으로 얘가 이익이다 손해다를 딱 결정하고 끝내버리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 취득 원가하고 차익만 하게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할 때 얘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의 둘이는 우선 상계를 해줘야 되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시에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을 우리는 제거해 주는 작업을 꼭 해줘야 돼요. 처분했다는 건 장부에서 이 계정 과목을 지웠다는 건데, 팔건에서 지웠는데, 그럼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이 내 장부에서 존재가 사라진 거예요. 사라졌는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의 평가 손실을 그대로 두면 얘는 자본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재본 상태표 계정이기 때문에
안 지워지고 영원히 남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도 가능 증권 처분할 때에 평가이익 평가손실은 우리가 장부에서 지워줘야 된다. 이거를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는 자, 원칙은 공정가액으로 하는 건데, 근데 예외가 시장성이 없다면 이때는 우리는 원가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만기 보유 증권에서는 자, 다른 것 말고 자, 만기 보유 증권은 평가를 상각 후 원가법을 쓰는데, 상각 후 원가법이라는 건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유효이자율법 사용하는 방식이 대변의 이자 수익을 유효이자로 인식을 하고, 차변에 우리가 수령하는 이자를 액면 이자를 받고, 그리고 그 상각액만큼 우리는 만기 보유 증권을 증가시키는 걸 우리는 상각 후 원가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할증 발행이면 만기 보유 증권을 줄일 거예요. 반대쪽에서 이자 수익이 액면 이자보다 작기 때문에 차이 나는 만큼 우리는 돈 더 많이 주고 돈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는 돈이 작거든. 그래서 반대로 얘를 줄여줄 거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얘는 평가를 지분율법이라는 걸 쓸 거예요. 회계 처리는 저하고 같이 하면서 본 적 없죠? 할 일 없어요. 회계 처리는. 하지만 평가에 대해서 그냥 글로만 나올 수 있으니까 얘는 참고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채권도 되고 주식도 돼요. 우리 채무증권, 지분증권 그렇게 쓰면 괜히 여러분들 안 외워질까 봐 먼저 이렇게 생각해 놓고, 여러분 채권이 채무증권이라고 말한다는 걸 이제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죠? 자, 만기 보유 증권은 채권만 되지 주식이 안 되고, 얘는 주식만 가능하지 채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채권 취득했을 때는 자, 우리 이 앞에 했던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지금 이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세 개 중에 하나로 분류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채무증권이 취득하면. 자, 이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혹은 단기 매매 증권 분류한다, 하나만 적으면 그게 오답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세 개 중에 하나인데 만기 보유 증권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매도 가능 증권 하는 게 아니거든. 무조건 단기 매매 증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세 개로 분류한다는 걸 아는지도 물어보고 이 중에 이 세 개가 다 있다는 걸 아는지 하려고 둘 중 하나만 적어서 오답 지문 두 개만 적어서 오답 지문 나오니까 이 세 개가 채무 증권이 되는 거고, 지분 증권은 왜 잘 이야기 안 하냐면 얘를 쓰기가 참 애매해요. 지분 증권은 좀 쓰기가 애매해서 자주 등장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우리 유가증권 재분류에서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매도 가능 증권으로 얘네들로 재분류가
가능한데 반대로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매도 가능 증권은 얘네들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얘는 재분류가 불가능해요. 자,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과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서로 재분류가 불가능한 거고, 만기 보유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얘는 서로 재분류가 가능하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과 매도 가능 증권은 서로 재분류가 가능해요. 재분류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저는 제가 화살표로 했던 거죠. 그죠? 그걸 제가 지금 글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 오늘은 여기 투자 자산까지만 보고, 자, 월요일부터 우리 사실 비유동 자산하고 이쪽이 제일 볼 게 많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해서 보고, 우리 이제 매매처 전폐 실기 위주로 해야 될 거하고 부속 서류들하고 소득세하고 이렇게 다음 주에는 볼게요.